맨 앞에 뭐가 있죠? 뭐 과일, 곡식, 견과류, 채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옆으로 쭉 가니까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하나 날아갔네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농약하지 마. 두 번째는요. 방사능 조사하지 마. 우리는 별로 방사능에 대해서 얘기들이 없는데요. 사실은 식품의 방사능이 조사되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선생님들 커피가 구워지게 된 계기 아세요? 커피는 왜 구워서 먹을까요?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 커피의 발상지에서 커피를 먹을 때 수도승들은 커피를 구워 먹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 열매를 넣고 끓여서 그 차를 마셨죠. 근데 왜 구워지게 됐을까? 다른 나라에 가면 씨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구웠던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방사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몬드나 호두나 이런 견과류들이 들어올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 다 방사능 조사를 해서 옵니다. 왜요? 불활성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죽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씨앗으로. 자, 그 옆에 트랙터 밑에 또 뭐가 있나요? 트랙터 밑에 뭘 뿌리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학 비료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 옆에는 이중나선형 구조는 유전자 조작하지 마. 똥 모양은 뭘까요? 공장형 축산에서 나온 축분을 사용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축산 볼까요? 소와 닭이 그려져 있나요?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축을 나무가 살고 있는 밖에 내다 길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나뭇잎은 뭘까요? 반추동물에게 식물성 사료를 급여해야 돼. 다섯 번째, 뼈가 부러져 있는 건요.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것들로 동물의 사료를 가공할 수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광우병은 왜 생겼죠? 양의 뼈 이런 것들을 갈아서 프리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의 머리로 올라가죠. 그래서 광우병 이런 거 걸리잖아요. 자, 근데 미국은 인증내줄 때 농약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인증받을 때 필히 농약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농약 검사를 할까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왜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95.5%가 안전성 때문에 먹는데요. 그리고 42.5%는 영양가 때문에 먹고 35%만 환경보호 때문에 먹는데요. 저런 걸 뭐 다층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대요. 그리고 이유는 유럽 사람들한테 왜 유기농산물 드세요? 그랬더니 83%가 환경보호 때문에 먹죠.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먹으면 GMO나 방사능을 기피할 수 있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역에 우리 농민들의 제철 음식을 소비해야죠가 78%.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저는 이게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죠. 98년도에.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죠? 인증에 분류해 보면 유기,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전농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우리나라 토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의 토질, 토성이라고 하는, 토성은 뭐죠? 우리나라 토성은요, 대부분 카올리나라이트라고 하는 화강암의 모재가 흙이 된 겁니다. 모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흙이 된 흙의 어머니, 이걸 모재라고 하거든요. 흙의 어머니는 뭐죠? 흙의 어머니는 바위예요, 바위. 바위가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바위의 성질이 다 화강암이라는 거예요. 화강암이 부서져서 땅이 된 거죠. 근데 걔는 어떤 특징이 있냐? 양분을 오래 잡고 있지 않아요. 양분을 다 내보내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모래땅 같은 거, 마사토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기물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유기물을 많이 넣어줘야 그 양분을 많이 잡을 수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땅의 토성 그리고 양분을 잡고 있는 치환 능력, 그것들은요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농약이라고 하는 제도와 전농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넣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농약을 어느 정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등.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증을 처음에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나눠놨다.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똑같습니다. 친환경은 환경에 이롭다. 근데 친환경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들은요, 농업에서도
환경에 이롭지 않아요, 사실은. 환경은 그냥 두면 그게 가장 이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농업을 하면서 이로운 농업을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친환경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외국에선 친환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경, 친화적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친환경은 알겠는데 유기는 무슨 뜻인가요? 유기란 뜻은 뭐 사전적 의미는 저런 겁니다. 생명을 가지며 생활 기능이나 생활력을 갖추고 있음.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음. 관련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관련되어져 있다. 뭐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관련되어져 있다. 한살림처럼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먹을 소비자가 정해져 있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관련되어져 있다. 서양의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외국에 갈 때마다 니네가 생각하는 유기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양의 청년들은 주로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오장육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얘들도 오장육부는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 예. 유기농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외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기농업은 불교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불교 만다라의 문양의 예가 유기농업의 순환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같죠? 만다라의 예는요. 닫힌 순환계를 얘기합니다. 닫힌 순환계. 왜 닫힌 순환계죠?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부의 에너지가 생성돼서 내부에서 활용되어지다가 내부에서 소멸되는 것. 이걸 닫힌 순환계. 뭐 과학자들은 엔트로피 제1법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가축과 농가와 경지가 서로 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농장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요? 우리나라의 농장 규모는 저렇게 크지 않거든요. 유럽에서 보통 소농이라고 그러면 30헥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평균 경작 면적이 1.4헥타? 이렇게 되나요? 예. 요 정도 4,500평? 요 정도 되니까 쟤네는 30헥타 안에서 저것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나라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는 이런 홍성처럼 지역의 공동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축산을 하고 한쪽에서 경종을 하고 이것들을 순환시켜버리는 거죠. 요건 삼포식 농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이들한테 이런 농법을 전혀 가르치지 않지만 유럽은요. 삼포식 농법을 중세시대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유기농업과가 있고 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쉽게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유럽에 많이들 가보시죠, 요즘에. 근데 유럽에 주로 도시에 가보시니까 농촌에 가보시면 되게 그림이 멋지잖아요. 유럽의 그 드넓은 밀밭과 산과 구름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유럽에 가서 어떤 분이 야, 유럽의 자연경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크게 혼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떻게 자연경관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농민들이 그거 삽이나 괭이 가래로 다 논둑 만들어서 그런 논둑이 생겨나고 논이 생겨난 거예요. 평탄 작업하고 물 담았다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겠죠. 어떻게 해요? 일부 있는 야산들을 화전해서 어떻게 해요? 곡식과 가축을 키웠죠. 뭐 빵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저렇게 했죠. 저렇게 했는데 지력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저걸 3포로 나눈 겁니다. 3개로. 한쪽에 곡식, 한쪽에 가축, 한쪽에 뭘까요? 유기농업 인증 신사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저걸 윤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가작물입니다. 두가작물.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클로바죠. 우리가 길에 보는 이렇게 쬐끄만한 클로바 말고요. 외국에는 좀 크림슨 클로버라고 이렇게 큰 것들이 있어요. 소의 목초로 쓰는 것들. 저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땅의 지력이 올라갈까요? 왜 올라갈까요? 유기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걸 윤작이라고 하고 그 윤작 작물에는 두가작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가작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가작물이 중요한 이유는요. 두가작물의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있는데 그 뿌리혹 박테리아 안에 대기중의 질소. 대기중의 질소는 얼마나 되죠? 과학 공부 잘 안 하시나요? 대기중의 질소 79%나 있어요. 산소는 20%밖에 없잖아요. 대기중의 질소를 땅에다가 고정시키는 역할. 그걸 두가작물들이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얘를 돌립니다.
소가 그냥 클로버 밭에 들어가서 목초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엔 대기 중에 질소가 고정돼 있죠. 그리고 얘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한 번씩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화학 비료를 안 줘도 토양 안에는 대기 중에 질소가 고정되겠죠. 근데 저렇게 축산이 빠지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같이 넣은 사포식 농법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저 경기도 남양주에 딸기 농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 가보면 지금 한 10년 됐어요. 딸기 심은 지. 근데 엄청나게 딸기들이 이제 지력이 약해져서 딸기에 필요한 양분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딸기 농사가 막 폐농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윤작의 개념. 또 외국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유기농업은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노자의 무의사상은 뭐냐면요. 인간이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가 그러한 것. 이게 무의사상입니다. 한살림을 처음 만들었던 원주의 장일순 선생님의 호가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죠. 아셨나요? 모르셨죠. 플랭클린 하랑킹 박사라고 이 양반은 미국 농무성의 토양국장을 지냈는데요. 퇴직할 때가 돼서 미국 농무성에서 과제를 하나 줍니다. 동양의 3국,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 그 3국은 중국은 뭐 땅덩어리가 크지만 어쨌든 인구 밀도가 높고 그 많은 인구 밀도가 그 작은 땅들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지 농업의 기본성을 좀 조사해봐라. 이래서 하랑킹 박사가 1900년도 초반에 한국, 중국, 일본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가서 쓴 논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은 보통 소를 키우면 2,000마리 키우다가 그 소똥 때문에 토양이 황폐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농장을 옮겨가면 그만입니다. 땅이 넓으니까. 근데 한국에 가봤더니, 일본에 가봤더니 한 농가에 소는 한두 마리 있고 돼지는 뭐 3마리에서 7마리 있고 닭은 30마리에서 70마리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는데 개들의 똥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풀을 베어서 두엄을 만들어서 땅에 다시 돌려주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국, 중국, 일본, 동양의 3국이 세계 유기농업의 원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 박사는 사실은 그 이후에 퇴직했으니까 이제 논문도 미국 농무성에서 안 받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돌아가셨고 나중에 킹 부인이 그 논문을 발견하고 그 논문을 책으로 내죠. 그 책이 4천년의 농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큰 서점에 가면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있고요. 알버트 하워드경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인도에서 유기농업을 연구했고요. 농업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왜 백작칭호인 경이 붙었냐면 그 농업성전을 쓴 공로로 영국 왕실에서 백작칭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넌 농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경이라고 하는 백작칭호를 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을 얘기하려면요, 리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대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 화학농업의 시조 리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리비가 뭘 얘기했냐면 선생님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소양분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센트rum 광고 재작년 건가? 거기 센트rum 광고 중에 이렇게 영양이 바켓처럼 쭉 붙어 있는데 영양이 가장 낮은 대로 어떻게 돼요? 새죠. 그러면서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흐트러지죠. 그걸 센트룸에서 광고를 했었어요. 그게 최소양분율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의 영양도 다량 요소에 의해서 작물이 병드는 게 아니라 미량 요소가 부족할 때 병든다. 뭐 이런 것들이 최소양분율이고 또 하나 만든 게 리비가 만든 게 뭐냐면 무기영양설입니다. 무기영양설은 식물을 바짝 태워봤더니 식물 안에 가장 많은 성분은 질소, 인산, 칼리더라.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질소, 인산, 칼리를 많이 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리비의 화학농법을 알버트 하워드경이 뭐라 그랬냐면 식물 영양의 완전한 몰이에 근거한 기본적으로 천박하고 불건전한 농법이다. 화학농법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공의 퇴비, 인공의 영양, 인공의 사료, 인공의 동물 그것들은 곧 인공의 사람을 양육하게 된다. 예.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유스타포 폰 리비라고 하는 사람. 오른쪽에 그걸 설명했던 바케스. 근데 왜 리비와 알버트 하워드경의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학도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파스테르의 연구 중에 우유를 플라스크에 담았는데 두 병이 있습니다. 한 병은 일자로 된 플라스크, 한쪽은 구부러진 플라스크. 두 쪽에 우유가 담겨 있는데 어떤 게 먼저 상했을까요? 일자로 된 플라스크가 상했죠. 왜요? 공기, 산소의 접촉이 많으니까. 근데 파스텔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봐라, 이게 사람의 몸이라면 병균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사람의 몸은 병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수영긴 아저씨는? 저 사람도 저기 유산균 음료 광고에 나오시는 분입니다. 예, 메치니코프. 메치니코프가 파스테리의 논리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고 광장에 나와서 우유에다가 장티푸스균을 타서 먹어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나와서 우리 아무도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몸의 문제, 면역의 문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시대 때, 동시대 때 엄청 싸웠던 사람, 리비와 아니면 알버트 하워드 경도 엄청나게 서로 싸웠던 사람. 근데 저기에 식품에 대한 관점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류 식품학에서는 뭘 선택했냐는 거죠. 사실은 파스테르와 리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우유, 우리가 먹는 치즈, 우리가 먹는 것들 대부분 어떻게 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멸균하고 살균하는 거예요. 멸균하고 살균해야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성을 따지게 됐다는 거죠. J.I. 로데일이라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인데 알버트 하워드 경의 논리를 좀 이렇게 신봉하고 믿으면서 미국에 가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토양은 죽은 것들이 아니라 토양 안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체. 그러니까 찻스푼 하나로 토양을 뜨면 그 토양 안에는 약 1억 개의 생명체가 있다. 이것들이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논리를 사실은 주류 농업계에서는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교수님들이 이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식물의 뿌리가 여기 이렇게 있고 양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 양분이 식물의 뿌리로 어떻게 전달될까? 뿌리가 길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방성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양분이 이동해서 뿌리까지 도달한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서야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은 미국에서 유기농업 연구를 계속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유기농과 일반 농산물을 심어놓고 기후가 갑자기 막 추워졌다든지 갑자기 너무 더워졌다든지 이럴 때 어떤 작물들이 더 기후에 적응을 잘하는지 연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유기농이 훨씬 크죠. 물론 일반적으로 뭐 기온이 아주 평년에 좋고 이럴 때는 둘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열악한 환경이 되면 유기농업이 가장 그 환경에 적합한 성장 상태를 갖춘다. 토양도 보통 농학에서 토양이 검을수록 양분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행농에 비해서 유기농 토양이 훨씬 양분이 많고, 양분이 많다는 건 뭐예요? 미네랄이 많다는 거죠. 미네랄이 많다는 건 뭐예요? 영양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기농이 몸에 좋냐 안 좋냐, 그건 두말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당연히 토양에 미네랄이 많은 쪽이 양분도 많고 영양도 많다는 거죠.